발표할 주제는 식생인데요. 식생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습지에서는 반드시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모든 그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원래 산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 앞에 토론자로 오신 허우명 교수님하고 2008년도에 석고 관심을 가지면서 비로소 이제 석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조사한 자료와 지금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비교해서 이 동일한 석고들에서 식생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서론과 그다음에 습지에서 식생의 역할, 그다음에 동해안 19개의 석고의 식생 경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다음에 경포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북미 인디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타쿠야 오야신이다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고 하죠.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현대 행태학의 제1법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경포도 아까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교환의 원리가 자연에 작동되고 있는데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를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이익은 취하고 작은 이익은 좀 포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은 오늘날 좋은 자연 자체를 미래 세대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요 네 가지 단어가 제가 발표할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포나 석고 얘기를 하기 전에 강릉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제가 올해 강릉시 시사에서 식물들을 한번 쭉 리스트를 해보니까 강릉시에 살고 있는 식물이 1283종류나 되더라고요. 이건 이 작은 면적에 어마어마한 식물의 동장성이거든요. 그럼 이 식물을 매개로 해서 다른 동물들의 다양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포 습지대에는 601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생태원 공식자료로다가 강릉시에는 시군 단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제일 많은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새 발표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듯이 동해안 철새 도래지의 핵심 지역 자체가 바로 동해안 석고인데 그 중에서 바로 경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밑에 노란 부분들 자체는 강릉에 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많은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구글 지도를 따왔는데요. 우리 강릉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특별한 데입니다. 아주 커다란 지구의 큰 땅덩어리 유라시아 대륙의 맨 북쪽 끝에 유니크한 도시고 유니크한 이 습지들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 세계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강릉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강릉에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고는 해수면 상승기에 이제 들어온 자연 호수가 된 건 다 알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한반도 전체에 석고는 48개, 즉 2헥타르 이상이 된 큰 거에 48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석고들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석고가 바로 경포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반도의 석고 중 그럼 보존을 위해서 보호지역으로 된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두만강 하구에 가면 호망포호라고 하는 습지가 있는데 거기는 람사르 습지로 2018년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 자체에서 금강산하고 원산까지에 있는 여러 가지 석고들을 묶어가지고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석고가 같이 보존되게끔 한 조치들을 북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해안가 쪽으로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19개 석고 중 도립공원이 해제되고 경포, 순포, 쌍호, 가평이 습지만 강원도 지정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핵심 생태 축 자체가 이 석고들 자체가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고의 가장 중요한 점들 자체는 바로 한반도의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고의 저토를 건드릴 때는 반드시 이 부분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고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새도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토에는 많은 양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호에서 관심 가져야 될 사항들은 첫 번째가 수질이죠. 수질이 담수인지 해수인지, 그 다음에 기수성의 어디인지, 그 다음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석호의 천이 상태, 건육화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식생 경관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생물 군집에 먹이망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인간의 영향,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이 던져지는 질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식생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19개의 석호가 있는데요. 17개 석호에서 5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720 분류군 자체가 석호에서 식물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체 식물의 16.6%니까 작은 면적에 굉장히 많은 생물 종자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석호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석호에서 식생대가 하는 역할들은 맨 아래서 보인 바와 마찬가지로 식생 경관을 좋게 만듭니다. 그 다음 동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합니다. 오염물질을 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및 관광 자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식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는 뭐냐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물과 연결되어 있고, 땅과 연결되어 있고, 생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매체들을 연결해주는 부분 자체가 바로 식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굉장히 그런 식생 자체는 동적인 변화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습지를 관리할 때 식생대의 면적이 줄고 늘고 라고 하는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식생은 좋은 역할도 하고 있고 나쁜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석호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석호의 그 식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부기능 자체를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호에서 식생대하고 식물 플랑크톤 자체는 모든 먹이 생물들의 에너지 흐름의 기초가 되는 거가 됐고 물질순환의 기초가 됩니다. 최근에 그 경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파래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파래 같은 경우는 수질의 질소와 인경이 양이 많고 온도가 높은 여름 시기에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 자체가 바로 이제 퇴적물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와 2022년도에 19개의 석호 식생 경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각각의 석호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식생들이 있는지를 현존 식생도를 그립니다. 왼쪽 자체의 그림은 경포 습지대 전체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항상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을 경포 습지대 번역으로 집어넣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강릉시에서 지금 매입을 해서 언제라도 습지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경포호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린 현존 식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생 유형을 다시 재구분했습니다. 식생 생활형별로다가 수체, 침수식물, 부유식물, 부엽식물, 정수식물, 습생식물, 육상식물 이런 식으로다가 구분을 했는데, 이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습지의 규모와 육하를 평가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습지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은 수체와 절대 습지 식물과 이무 습지 식물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늘었으면 습지 규모가 늘어난 것이고 줄었으면 습지 규모가 줄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습지의 걸쭉한 상태에 평가하는 지수를 제가 두 가지를 개발했는데요. 첫 번째는 걸쭉한 지수, 첫 번째는 이 석호가 얼만큼 육상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걸쭉한 지수는 늪지화 지수입니다. 얼만큼 이 습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늪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수가 걸쭉한 지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천이 상태를 각각의 생활형과 차지하는 면적을 곱해가지고 천이 상태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다양성 지수는 식생 유형이 얼마큼 다양하게 있느냐, 그것들은 다른 많은 생물들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호의 식생 측면만 고려했을 때 식생이 얼마만큼 자연도가 높은지 자체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식생들이 어디 석호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기본적인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것은 2008년도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2022년입니다. 화진포호를 보시면 2008년도에 비해서 네 군데에서 복원 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습지 규모가 커졌다는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주담, 송지호, 천진호, 봉포호, 봉포습지, 광포호, 청초호, 영랑호, 갓병리습지, 쌍호, 영계호, 군계호, 매호, 향호, 순포습지, 경포호, 풍호, 저쪽 울진이 예전에 강원도였죠. 울진에 있는 평해사구 습지까지 이렇게 19개 습지를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해보면 맨 밑에 총합계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그 2008년부터 2022년도까지 육지 면적은 줄었고 수채 면적은 증가를 했고 침수 식물은 조금 줄었고 부엽 식물은 조금 증가를 했고 라고 하는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석호들마다 증감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복원이 이루어진 석호일수록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습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식생 유형들이 증가를 했고 수채가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2년도, 2008년도하고 2020년도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이 오디에이션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점들 자체가 멀어지는 것들 자체는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시면은 1번은 굉장히 가까이 있죠. 가까이 있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거리가 멀잖아요. 거리가 먼 것은 육지화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A그룹은 경포호처럼 수채가 큰 석호가 되겠는데 큰 석호는 변화가 적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 많은 석호들 자체는 초본에서 목본으로 즉 육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육화가 많이 진행된 석호일수록 육상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해안의 19개 석호의 습지 규모의 면적을 총량적으로 내본 겁니다. 전체 석호의 면적은 1056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면적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습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76.8%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쪽 자체는 그림 자체는 각각의 어느 석호가 중요한 습지를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포, 송지호, 영랑호, 청초, 화진포호가 가장 넓은 면적의 습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2002년과 2020년도에 습지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습지 규모가 증가한 좋은 방향으로 일어났다. 많은 복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지만 석호별로다가 안에 내용들을 보면 줄은 석호도 있고 느린 석호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육화 상태. 아까 뭐라고 했냐면 까만 거는 진짜 육상화가 된 것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저기 1.0은 석호 면적이 되겠고요. 그 비율 자체에 따라서 까만 것 자체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석호 자체는 육화가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란 거는 늑지화지수입니다. 늑지화지수. 습지 규모가 넓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갈대가 다 덮여 있다고 하면 늑지화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을 걸었는데 제가 임의로 거는 선인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 라인에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것 자체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이 기능을 하는 석호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습지의 식생 자연성 자체를 평가를 해봤더니만 빨갛게 된 이 석호들 자체는 굉장히 식생 자연성이 낮다라고 평가가 된 것가 되겠고요. 경포호는 비교적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이지수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좋은 건데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 천이지수가 낮은 쪽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식생여건 다양성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높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포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포호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변화를 겪고 왔는데 일단은 크게 습지의 규모가 크게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1918년과 2024년도의 강릉시 지도인데 강릉시 전체에서도 습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뭔가 이제 균형을 이룰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지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준설 얘기가 나왔는데 준설 전에 경포호의 모습입니다. 준설 전에는 경포호는 늪입니다. 늪. 그래서 그 안에 연도 있었고 마름이 꽉 차 있는 이런 늪이었는데 준설을 하고 나니까 호수가 됐습니다. 준설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지금은 명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또 논란이 많았죠. 준설하는 과정 중에서 물고기가 축구하니까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늪보다는 호수 자체가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존 식생들을 봤을 때 쭉 변화를 거쳐 오면서 점점 더 많은 습지대, 더 많은 종류의 식생들을 확보해 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22년 현재의 현존 식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독 들고 있는 데가 바로 노란색이죠. 노란색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강릉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여기다 집중을 해야 되는 지금 쓸데없이 부수세 논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연도별로다가 지도를 그리게 되면 습지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틀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릉시에서 매입한 노란색 부분 자체가 지금은 갈대밭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신속하게 빨리 좋은 습지로 만들면은 어떠한 좋은 기관도 유치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포호는 이와 같이 다양한 습지인데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호습지여서 경포호야말로 다른 석호의 모델이 됩니다. 경포호가 망가지면 다른 석호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